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금융을 보는 눈, 시각 이런 것을 한번 좀 새로이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융이 이제 약자, 특히 경제적인 의미에서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더 필요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 금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금융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일단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 강자는 이미 성공해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본가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은 금융이 없어도 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또 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더 많으면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면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지만 자기가 조금씩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약자는 아직 돈이 없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할 수 있고요. 뭐 집도 못 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먹는 것도 충분히 해결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욱더 사업은 할 수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어디에 가서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월급쟁이로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면 아주 소수, 아주 고임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늙을 때까지 자기 돈으로 사업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자산과 약탈 사이에 생겼듯이 경제적 약자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이 허생전이란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아시죠? 허생이라는 사람이 공부만 계속 남산골에서 책만 보다가 이제 마누라가 그냥 뭐 하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마누라가 삭바느질하고 뭐 이렇게 겨우 살아가는데 좀 돈을 벌어와라 먹고 살게 해달라 장사라도 해라 이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변부자 집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근데 변부자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믿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한테 그러면 뭐 허생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안들이 허생들이 잘 버는 방안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뭐 황당하죠. 대부분 매점매석이죠. 뭐 과일 샀다가 말총 샀다가 이렇게 해서 매적한 것이 어찌 됐든 간에 변부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뭐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냥 허생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고 허생을 무엇을 했을까? 그냥 계속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이렇게 쿠사리 먹고 살던가 아니면 뭐 도둑이 되든가 뭐 아주 운이 좋았으면 뭐 이렇게 과거에 붙을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런 거. 결국 사업가로서는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라는 것은 변부자의 사업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에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금융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객주는 뭐 지금 예금 대출 비슷한 걸 많이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객주가 이 보부상이라고 이렇게 떠돌면서 장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맡아주고 대신 팔아주고 이렇게 구해주고 하는 게 이제 객주입니다. 그런데 객주가 이제 어떤 물건이 이제 객주한테 팔아달라고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안 팔렸다. 그런데 물건을 맡긴 사람, 보부상은 굉장히 돈이 부족하다. 아니면 할 때는 미리 이 물건을 담보로 미리 객주가 상인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객주가 물건을 팔았는데 팔아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은 돈이 필요 없으면 돈을 갖고 있다가 이자를 주고 이러한 기능 때문에
돈 많은 양반이나 뭐 절이나 이런 데서도 또는 이제 왕실 이런 데서도 큰 객주를 통해 돈놀이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객주가 금융기관 기능을 했죠. 또 객주는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 뭐 의주, 뭐 부산, 뭐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평양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자기 객주끼리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을 보낼 수 있어요. 뭐 지금 같은 어음 같은 걸로. 그러니까 자금 결제 기능도 굉장히 많이 편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음제도가 있었고 잠깐 설명한 개성상인의 시변제도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시대는 금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부자의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경제적 강자가 금융이 발전하면 좋을까? 뭐 금융을 자기가 독점하면 좋겠지만은 독점하지 못한다면 금융이 발전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다. 그래서 경제적 강자는 대개 금융의 발전을 막아서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잘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융 독점을 막는 거예요. 강자들이. 그리고 약자들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그런 금융 제도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당연한 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논리가 하나 더 발전을 하냐면 금융은 이렇게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뭐 우리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뭐 저기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업자본입니다. 이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는 금융은 금융만을 소유하는 금융 전업자본가라고 해요. 그런 것이 이제 금융업을 경영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이제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논리. 이게 바로 이제 금산분리라는 거죠. 금산분리는 가끔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금산분리에 대해서 여기 어떤 철학적인 논거, 어떤 논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즉 산업자본이 금융을 소유하면은 결국은 금융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금융이 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 문제를 가장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금융이 그러니까 금융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자본의 그 어떤 조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얘기를 든다면 2000년대 중반에 우리 그 유명한 론스타 사건 알죠? 그 론스타라는 어떤 이렇게 투자 자본이 외환은행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론스타는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요. 일종의 뭐 산업자본도 아니고 뭐 투자 기관들이 모여서 일종 투자 펀드인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딱 샀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감독 당국이 그 외환은행을 본 거예요. 저게 외환은행의 주인인 론스타는 미국의 텍사스에 뿌리를 둔 그 투자 펀드입니다. 자기네 돈이기도 하지만 뿌리가 자기네에 있는 돈이지만 미국 감독 당국이 볼 때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환은행은 미국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은행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이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세계화가 된 은행이잖아요. 해외 지점이 많고 미국에도 현지법인도 있고 지점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되죠? 외환은행이 은행의 역할을 못하니까 미국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이나 현지법인도 은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간판을 좀 꼈어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미국은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하다. 근데 재미있게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는 또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냥 산업자본도 쉽게 말하면 폭스바겐도 은행이 갖고 있어요.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폭스바겐이 1위 방금 지어도 됐으로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포르쉐가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차종이 굉장히 고급차잖아요. 벤츠나 BMW에서 유명한. 이게 갖고 있는 세계 이제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데 당연히 자동차를 팔다 보면 은행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은행, 폭스바겐 뱅크가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독일에 있는 큰 은행들 또는 프랑스에 있는 큰 은행들 이런 은행들은 산업자본이 소유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도 되는데 실제 현실은 세계의 한 100대 은행 안에 들어있는 은행 중에서는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이 없다. 그것은 뭐냐? 은행 경영과 기업 경영, 일반 기업 경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영의 DNA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꼭 일반 기업 경영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은행이나 금융산업 경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 해서 은행에 주인을 만들어주자. 그러면은 뭐 쉽게 그 말은 뭐냐면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그런 재벌한테 은행을 주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가 상당히 어찌됐든 잘 했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세계 뭐 1, 2등 하는 게 많이 있고 현대자동차도 뭐 세계 한 5, 6위 되는 자동차 회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은행을 경영하면 또 좋은 성과를 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사람이 꽤 있어요. 한국에는 있는데도 실제 현실은 그걸 잘 모르는 거다.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경영해서 성공한 은행이 없다. 현재까지. 그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현실이 그렇다. 두 번째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이 제약이 뭐냐면 만약에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 은행을 하나 큰 걸 해요. 뭐 법을 바꿔서 하면은 그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영업을 못 하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외환은행이 론스타는 이게 산업자본도 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건데 그것이 외환은행을 샀을 때 외환은행이 미국에서 은행으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뭐 산업자본이 확실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가 은행을 소유한다면 그 은행이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못해요. 근데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뭐 뉴욕을 비롯한 중심 뉴욕에서 영업을 못한다 은행이. 그럼 그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은행이 뭐 세계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산분리 뭐 완화하자 뭐 은산분리 완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떤 금융을 너무 모르는 거다. 금융 현실을 너무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국의 금산분리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 뭐 내용에 들어가면은 뭐 은행만 여기 산업자본이 소유하는데 좀 제한이 있고 뭐 증권, 보험, 뭐 카드 이런 데는 산업자본이 소유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철학적 배경과 함께 좀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금 알아두면 좋죠. 근데 현실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외국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 강자가 금융도 더 많이 쓰고 또 그걸 이용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좀 볼 사항이 있습니다. 왜 경제적 강자가 이렇게 돈을 쓰기 쉬운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생각할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돈을 더 잘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 한번 들어가 보면 역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강자에 대한 대출이 더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 은행들이 망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망했는데 그때 망한 이유가 뭐냐면 뭐 한보, 기아, 혜태, 산미, 대농 하여튼 이런 대기업 대출이
대출한 것이 부실화돼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은행들이 뭐였냐면 그 1997년 외환위기 때 살아남은 은행들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이었어요. 이 국민은행은 그 당시 국민은행은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아주 소액 대출, 쉽게 말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1억 원, 1억 원 이하의 대출. 그때는 1억 원도 안 됐을 겁니다. 한 몇 천만 원 이하의 대출만 하게 돼 있고, 그걸 넘는 경우는 특별하게 아주 예외적으로 하게 되는 아주 그야말로 국민은행은 원래 뿌리가 뭐였냐면 이런 국민의 개 같은 거, 아주 개인들이 소액금융 이런 거에서 뿌리를 두는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 거의 1등 은행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다 망한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이런 사람들이 국민은행을 볼 때 저는 은행도 아니다. 애들 코 묻은 돈 갖고 장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대기업 대출을 안 하고 기업들도 기업 대출도 동네에 있는 가게 정도, 요새 말하는 자영업자에 대출만 했어요. 주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거의 부실이 안 됐죠. 국민은행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주택은행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만 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기업은행은 원래 정식 명칭이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행도 조금 국민은행보다는 이런 큰 거였지만 주력이 중소기업이니까 약간 흔들렸죠. 저건 국민은행은 거의 안, 주택은행 거의 안 흔들렸는데 약간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살아남은 은행들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게 이제 뒤에 생긴 은행인데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외국계 자본이 있었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런 대재벌들은, 대기업들은 조흥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 같은 기존의 은행들이 다 주거래은행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새로 생긴 신한 하나는 그거보다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견 기업들을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은행들이 이제 하나, 신한, 보람 이런 은행들이 살았죠. 보람은행하고 이제 하나은행은 합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지방은행이 10개 있었는데, 지방은행들도 되게 망한 지방은행은 제가 말씀드린 한보나 기아, 혜태, 산미 같은 그런 대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이 대부분 망했다. 그리고 이제 1800년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은행들이 많이 망했어요. 근데 그때도 대부분 대규모 거액 여신을 한 경우, 이때는 주로 거액 여신이 어디다 했냐면은 왕이나 그다음에 해외 무역을 하는 큰 기업, 이런 큰 한 건, 몇 건이 큰 거액 여신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면, 부실화되면 되게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에 대한 대출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소득도 크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거액 여신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이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금융에서는, 금융의 위험은 소수의 차입자에 대한 거액 편중 대출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그 어떤 철칙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거거든요. 그게 똑같습니다. 대출도 나눠서 조금씩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는 당연히 이제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돈이 없고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상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빚을 진 건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배째라 안 하고 내가 갚아야지, 어떻게든지 갚아,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대한 대출은 굉장히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게 이제 금융의 어떤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알기 어려운 상환의 의지다. 근데 사람에 따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환 의지가 꽤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게 이제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은 이제 제도권 금융을 되게 못 이용하니까 되게 다 신용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오거든요. 급한 사람들이 오는데 사채업자의 돈을 버는 게 이거다. 그냥 돈을 빌려주다 보면은 그 중에 사채업자 돈을 많이 떼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돈이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꽤 열심히 돈을 갚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그 사람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돈을 번다. 만약에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그 지금 외형적으로 신용 상태가 나빠요. 뭐 돈도 별로 없고 소득도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중에서 이렇게 상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또는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제도권 금융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사채업자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저는 다 돈을 빌려주면 대부분 돈을 회수를 못 할 테니까. 그럼 사채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사채를 없앨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약자의 대출은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 번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 기장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취급 비용이 많을지 모르지만 훨씬 덜 위험하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기 얘기를 들으면 한 명한테 100억 원을 주는 것보다 100명한테 1억 원씩을 준다. 그러니까 한 명과 100명이 신용 등급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100명에 대한 대출, 100명이 1억 원씩 대출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건 이제 분산 효과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크다면 분산 효과가 얼마인지는 이제 대출의 종류마다 틀려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크다면 소액 대출은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지더라도 신용 등급이 양호한 아주 좋은 거액 대출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위험 관리의 이제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내가 돈놀이를 하거나 돈을 움직이거나 자산을 움직일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소액 개인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게 소액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은 꼭 분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한꺼번에 싹 나빠지면은 다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은 소액이지만 분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해 볼 것은 위험 규모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머릿속에 기본 개념을 한번 들여놓고 위험 규모 여기서는 좀 약간 좀 전공 금융학이라고 할까 뭐 이런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위험 규모를 결정한다.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내가 여기 주식 투자를 하거나 채권 투자를 같은 금액을 주식 투자를 하고 채권 투자를 하면은 주식에 투자한 거하고 채권에 투자한 거하고 위험은 같진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도 뭐 삼성전자에 투자한 거하고 뭐 어떤 조그만 기업 또는 뭐 현대자동차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에 나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종목에 투자한 거에 따라서 위험이 틀릴 수 있잖아요. 위험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건 틀릴 것 같다는 다를 것 같다는 건 알죠, 그죠? 뭐 대출도 종류에 따라서 뭐 삼성에 대한 대출 또는 조그만 기업에 대한 대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업에 대한 대출 이게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다를 수 있는데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위험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어떤 위험 관리할 때 좋죠. 그 위험의 크기를 금액으로 딱 알 수 있다면 여기는 그 위험이 얼마고 여기는 위험이 얼마고 이걸 알으니까 위험을 관리할 때 굉장히 편해지는 거잖아요. 단지 위험은 분명히 다른 건 확실하다. 주식에 대한 투자, 채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일반 대출도 여러 종류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뭐 주식도 종목에 따라 다 틀린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위험 규모는 보통 이제 여기 익스포저로 기간, 변동성, 상관계수의 증가 함수다. 이거 이제 아십니다. 여기서 조금 잘 못 들어보는 말이 익스포저죠. 예? 익스포저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위험에 노출, 익스포저 영어로는 뭐 카메라 찍을 때 노출 그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노출.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이렇게 부닥친 부분, 그걸 이제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금액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내가 이제 대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출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한테. 여기 100억을 대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담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담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뭐 그냥 대출금을 잘 갚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대출금을 못 갚게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이걸 담보로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담보나 이런 걸 보증받은 걸 다 제외했을 때 남는 거. 그런 게 진짜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대출이 안 나갔는데 이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알죠? 응? 마이너스 통장. 지금은 내가 마이너스 통장만 한도만 있어요. 내가 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한도만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쓰고 있어. 근데 내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이 제로예요. 대출 금액이 제로지만 이 한도, 은행에서 한도를 주는 거죠. 대출 한도를 줬을 때 그 한도는 이 사람이 어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실제 대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죠? 막 그랬을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포저는 지금 대출해준 금액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 금액, 위험이 되는 금액이 익스포저죠. 주식 같으면 편해요. 그냥 주식에 투자한 돈이 그냥 익스포저죠. 주식에 100억을 투자했다면 익스포저가 되는 거고, 뭐 채권도 그렇고, 대출만 조금 이렇게 익스포저 금액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익스포저가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 뭐 이건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증가함수라고 했는데, 기간. 같은 내가 뭐 대출을 뭐 여기 1개월 해준다 하는 거하고 1년 해준다. 1년 해주는 게 더 위험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에, 그 사이에 못 받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짧게 주식하고서 얼른 톤 털고 나오면 덜 위험한데 주식을 오래 하면은 비싸죠. 주식 굉장히 위험하니까 기간도 길어질수록 되게 위험이 커집니다. 근데 기간이 2배 들었다고 보통 위험이 2배는 건 아니고 통상 이제 뭐 이렇게 그쪽 위험 관리를 할 때는 보통 루트2배 정도, 기간의 루트2배 정도 는다고 합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변동성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게 변할지. 그러니까 같은 주식이라도 가격이 이렇게 다 안정돼 있고 이렇게 별로 변하지 않는 거.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이제 유한양행 같은 주식, 굉장히 우량 기업이면서 경영이 투명한 이런 회사들은 주식이 이것도 꾸준히 오르지만은 하여튼 가격이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소규모 소형 업체로서 벤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는 거. 지금처럼 뭐 남북 경협에 막 이렇게 휩쓸리는 쪽 이런 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거, 변동이 큰 거는 더 위험하죠. 어떤 때는 확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확 나쁠 수도 있으니까. 상관계수는 뭐냐면 A 대출이나 이제 B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A가 가격이 오르면 B도 가격이 오르고 또 A가 나빠지면 B도 나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면 그걸 상관계수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가 나쁠 때 B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상관계수가 낮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좀 불안하면은 어떤 투자를 또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와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 이게 가격이 뭐 유가가 오르거나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뭐 가격이 많이 오르는 주식이나 있다면 또 다른 주식은 유가나 세계 경제와 관계없이 가격이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뭐 이러한 주식을 또 사두는 게 안전하잖아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면 더 좋고요. 예? 그러면 이게 떨어져도 내 이쪽에서 벌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상관계수가 낮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예요. 제로도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이름은 틀릴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은 똑같은 투자다, 대출이다. 마이너스 1은 완전히 이제 가격이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마이너스 1인 대출을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A, B 했다면 두 개를 합하면 위험은 제로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는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고 해서 딱 제로로 되니까. 그래서 상관계수를 가능한 낮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내가 투자 자산을 구성할 때는 상관계수를 이렇게 낮게,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서 이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전체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규모는 익스포저가 클수록 크고 기간이 길수록 커지고 이것이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이 클수록 또 커지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투자를 운영할 때는 각 투자 자산마다 서로 상관관계가 적을수록 또 작아지고 클수록 커진다. 이게 이제 위험 규모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소액 대출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다 같다 하더라도 상관계수가 1보단 작잖아요. 1이 치고 현실에서 맥시멈인데 1하고 똑같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A 중소기업과 B 중소기업의 상관계수는 1일 수는 없어요. 0.9든가 0.8든 아니면 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위험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소액 대출에 대한 대출이 전체적인 위험 규모는 훨씬 더 줄여준다. 그래서 소액 대출이 안전하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다. 이게 위험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만 갖고도 이제 위험 규모를 딱 손에 잡는 금액으로 내가 주식을 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뭐 여기 현대자동차도 투자하고 뭐 여러 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합해서 총 내가 100억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위험이 얼마냐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94년에 모건은행이라는 은행에서 이런 바 기법을 만들어서 위험 규모를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이 바는 value at risk라고 합니다. value at risk. 여기 value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 V하고 R은 대문자로 쓰고 A는 소문자로 씁니다. 이게 이렇게 대문자로 3개 쓰면은 통계학에서 쓰는 또 어떤 모형이 있어요. 통계학 아시는 분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고 이렇게 쓰면 위험관리에서 쓰는 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94년에 나와서 막 그때 그 당시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막 세계적으로 위험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아까 규모 이런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건데 위험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는 얼마일까? 내 주식을 100억 했는데 이거 실제 위험이 얼마일까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게 이제 바라는 게 나왔다. 이걸 계산하는 법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통계학적 기초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몇 %의 신뢰 구간 하에서 뭐 내가 5일간 바가 얼마다, 3일간 바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투자은행들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외환 같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매일매일 자기네 회사가 갖고 있는 바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아침아 우리가 3일간 날 수 있는 최대 손실, 바가 최대 손실이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어진 신뢰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위기가 안 오고 지금같이 시장이 흘러갈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랑 특별하게 뭐 막 갑자기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지 않고 왔을 때 주어진 신뢰 기간. 통계학이기 때문에 뭐 100% 신뢰를 못해. 99% 신뢰 구간. 또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론조사도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처럼 99% 신뢰 구간 동안에 우리가 3일이면 3일,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우리 은행이, 우리 금융기관이 우리 또는 펀드가 얼마다? 그럼 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이상은 우리가 이익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자본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바를 통해서 위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여튼 2008년 세계 금융위기까지 위험 관리 기법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바를 했어. 그래서 이쪽에는 금융 쪽에 잘 없으니까 그렇지 2000년대 초반은 바를 모르면 뭐 은행 생활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유명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소액 대출이 위험하지 않다. 실제. 이제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정책하는 사람도. 그냥 신용 등급이 낮은 소액 대출은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물론 취급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한 건 크게 대출해주면 그냥 한 건 대출해주나 뭐 작은 거 여러 건 대출해주나 이게 사람 손 가는 거, 품 가는 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 건 대출해주면 이게 취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그 사람들이 신용 등급이 더 낮다 하더라도 덜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가져야만 금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상환 의지를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환 의지를 평가받고 또 사채업자처럼 막 무지무지하게 금리가 높으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뭐 내가 대출을 해줘도 뭐 담보 있고 여기 소득 많고 직장 좋은 사람들한테는 3% 대출을 해주면서 나한테 10% 20% 대출을 금리를 내라고 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금리로. 물론 이 직장 좋고 담보도 많은 사람보다는 좀 금리는 높아야 되겠죠. 내가 아무래도 뭐 아무것도 가진 게 담보 같은 게 없고 단지 상환이지 추상적인 아주 정성적인 개념만 평가받은 거니까. 이건 방법은 딱 하나다. 차입자와 오랜 접촉 관찰. 많이 접촉을 해야 돼요. 관찰을 통해서 상환이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런 대출을 관계형 대출이라 한다. 그러니까 relationship banking 또는 relationship loan 이렇게 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없다. 최근에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죠. 근데 빅데이터가 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빅데이터라는 걸 이 사람이 쓰는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행태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지나 상환 의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연구하면 빅데이터도 불가능한 건 아는데 이건 확실한 건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현재 나온 방법은 오랜 접촉과 관찰이다. 자, 그럼 독일 사례를 독일에 있을 때 이제 한번 본 건데 이런 관계형 대출을 잘하는 건 이 공동체 금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협동조합은행들이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독일에서 보면은 이런 동네에 또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다 협동조합 은행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조금 지역 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출 심사자가 그 동네를 매일 돌아다닙니다. 그 동네 돌아다니면 그 동네에 보면은 뭐 빵집도 있을 거고 세탁소도 있을 거고 뭐 푸주간도 있을 거고 생선 가게도 있을 거고 뭐 다 뭐 고기 여기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야채 가게도 있을 거고 뭐 약국도 있을 거고 이제 보면서 인사도 하고 쭉 다니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행원이 제가 갔다 와서 쭉 적는 거예요. 저기 만약에 저쪽에 하나 그 빵집이 있다.
빵집 주인은 몇 시에 항상 문을 연다. 문 여는 시간 일찍 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뭐 야채 가게가 있다. 연다. 이 사람은 또 아침에 와서 문 열기 전에 딱 가게 앞을 다 청소한다. 길을 다 쓴다. 눈이 올 때 눈도 다 쓴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도 잘한다. 노인들이 오면 노인들한테 이렇게 뭐 물건도 들어주고, 해준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요. 완전히 감시하는 거지. 은행원이 적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쭉 그걸 한 사람이 적고 또 은행원도 이렇게 담당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또 적고. 그러면 한 몇 년 적다 보면 이 사람이 품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누구한테 가식적인 행동을 하기 쉽지만은 몇 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게 앞 쓰는 것도 한 일주일, 한 달을 쓸 수 있지만 한 3년 쓰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은 은행에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고 뭐 장사가 뭐 조그맣게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지만 절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무담보로 너 1억 대출해줄게, 3억 대출해줄게. 한번 가게 크게 한번 잘 해내봐라. 뭐 새로운 뭐 냉장고도 구입하고 뭐 빵 기계도 오븐도 구입해 이렇게 해라. 그럼 그 사람이 했을 때 사업을 성공할 가능성이 꽤 크겠죠, 그죠? 그런 게 이 관계형 대출입니다. 관계형 대출이 사실은 그냥 오래 끌고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만 대출이,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관계형이라는 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은행하고 차입자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금융이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금융이 옛날 원시 시대에도 서로 알고 얼굴을 알면서 서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렇게 빌려준 거다. 근데 관계형 대출은 한국에서는 어디가 해야 되냐면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이런 것들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무슨 금융이라고 하죠? 법률적으로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해요. 상호금융기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수협을 여기 썼잖아요. 상호금융기관. 그러면 이게 상호금융이라고 해서 상호금융은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의 취지 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에는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죠? 혜택이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들이니까 은행에서 얻을 수 없는 혜택들. 우대금리는 금리는 별로 우대하지 않아요. 조합원 혜택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있지. 그게 뭐예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내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자를 하면은 또 농협이나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비과세예요. 얼마까지인지는 제가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예금에 대해서도 아주 낮은 이자, 보통 우리가 다른 예금 이자는 15.4%인가 이자가 붙죠. 여기는 한 2, 3% 이자만 내고 거의 비과세에 가깝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 왜 줄까요? 여기는 상호금융을 해라. 너희들은 은행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해라. 상호금융이라는 게 뭐죠? 이런 공동체 금융을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공동체 금융을 현재 안 한다. 거의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관계금융은 신용대출해야 됩니다. 뭐 이 사람이 담보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이게 소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데 담보 잡고 대출해 주면 뭐 은행하고 다를 게 뭐 없죠. 관계금융 하라는 건데 실제 신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조직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이 이전에 신협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신협 운동하는 사람들은 법 없이 은행업을 한 거예요. 예금 받고 대출. 그러니까 막 잡혀가기도 막 그랬어요. 그럼 특히 이제 그럼 누가 했겠죠? 이런 일은 종교인들이 했죠. 특히 가톨릭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뭐 잡아가라 하고서 한 거죠. 뭐 근데 이게 큰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업 허가를 안 받고 은행을 한 거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 신협이 막 생기니까 신협법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합법화 해준 거죠. 그래서 신협은 이 1997년 위기 이전에는 한 50% 정도는 신용대출을 했습니다. 꽤 그래도 그게 신용대출이 100% 관계형 대출은 아닐지라도 꽤 그래도 관계형 대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협이 신용대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5% 정도뿐이 안 돼요. 새마을금고는 뭐 조금 생긴 것도 조금 약간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생겼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새마을금고도 더 형편없죠. 새마을금고는 뭐 신용대출 비율이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관계형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없다. 금융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해 보면 금융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생존에 막 위기에 몰린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금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하고 전부 다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금융이라는 건. 그 중에서 갚을 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지속기관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걸 골라내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금융기관의 능력이죠. 신용평가 능력이고 그걸 골라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 그걸 좀 더 유식하게 하면 이 불확실한 미래는 다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뭐 어떤 상황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삼성도 뭐 현대자동차도 미래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미래를 여기에다 금융기관들이 잘 평가해서 미래 신용을 주는 거죠. 신용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면 불확실한 미래가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금융의 기본 기능인 겁니다. 금융의 덕목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은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신용 공유기관입니다. 신용을 주는 기관이에요. 신용을 공유하는 거고, 그리고 은행의 대출과 지급본을 합해서 여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신은 여자가 줄여요. 한자로. 신은 신용이니까 신용을 주는다. 그러니까 잠깐 말했죠. 국가부도의 날에서도 여신이란 말이 나와서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일반인은 그렇게 나왔다. 우선 뭐 재벌이나 재벌 계열 기업, 대기업들은 아주 금융기가 우리나라는 풍성합니다. 뭐 잘 쓰려고도 안 해요. 돈이 하도 많아서. 삼성 같은 데는 그 정도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돌아온다면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 그 의사, 공무원도 이제 고급 공무원들, 뭐 고시 붙었거나 뭐 이렇게 판검사 임용됐거나 뭐 이러면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 친구 조카 얘기를 들었는데 검사 임용이 젊으니까 30대 초반인데 여자인데 임용 딱 되니까 은행에서 여기 마이너스 외제차 뽑으라고 3억 마이너스 통장 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융도 이게 금융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도 거의 완벽하게 양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정도 직원이 되면은 그냥 웬만한 뭐 돈 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좋은 직장을 오래 생활했으니 거기서 돈 빌리는 게 참 쉬웠어요. 그냥 가서 뭐 아무 뭐 없이 주택 담보 안 넣어도 그냥 뭐 상당 금액을 아주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제적 약자들이요. 뭐 이렇게 뭐 좋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 뭐 비정규직,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노동자,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은 참 뭐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노인들도 은퇴한 사람도 대출받기 어려워요. 뭐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담보로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을 넣지 않으면 은퇴한 사람도 없어요. 은퇴한 사람 중에서도 꽤 그래도 상환의지가 높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자기 명예도 있고 그래갖고 근데 하여튼 대출받기 우리는 그냥 첨부 외형을 갖고 판단하니까 어렵습니다. 그 이제 관계형 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슬프게.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융을 좀 나쁘게 봐요. 금융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당위고 본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실은 거의 정반대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정반대다. 그러면 이것을 금융의 본질, 금융의 진짜 덕목에 맞춰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누구죠?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금융은 그 자체가 이게 자산과 약탈 세상에 나왔고, 그런데 그게 그 속성상 자꾸 약탈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것을 중간에 있게 하고 또 금융이 잘 인용하면은 경제적 약자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럼 이것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책 당국의 임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방기하고 있다. 내다 버리고 있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이제 국민을 위한 금융 만들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쓰는 말인데 국민을 위한 금융. 문재인 대통령 갖다 썼어요. 썼는데 하지는 않아요. 말만 갖다 쓰고. 뭐 금융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아마 지금 현 정부의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편한 데가 어딜까요? 금융위, 금감원 공무원. 무슨 신경을 하나도 안 쓰니까 정치권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척만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지하게 좋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정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금융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이 금융이라는 게 조금 설명했듯이 이게 재벌 개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자리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고 금융 쪽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 기업이나 그다음에 사채 막 내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실제 구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게 금융이거든요. 이러한 기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금융이.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재벌 개혁 얘기는 많이 하지만 금융 개혁 얘기는 뭐 없고 내용 말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욱더 여기에 문제냐 우리 정치하시는 분이나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관계형 대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금융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금융하면은 뭐 지금 뭐 나쁜 거니까 그냥 어떻게 뭐 금융을 하는 공공기관 보증기금 같은 걸 만들자. 정부가 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보증해 주자. 그러면 은행이 대출할 거죠. 아니면 뭐 특수은행 같은 걸 하나 만들자. 아니면 아예 그냥 재정에서 지원해 주자. 이러한 쪽으로 보통 갑니다. 금융의 본래의 역할을 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자신도 없고 이러니까 못하고. 그래서 금융을 그냥 보다는 그냥 재정, 지원 이런 걸 한다.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립, 자조 능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갖고 결국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망해요. 저희가 이제 이 경제나 금융 말고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우리술 관련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술 산업, 술 산업. 그래서 저희가 우리술 만드시는 진짜 우리술 여러분들 먹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막걸리는 우리가 먹는 막걸리는 일본식 방식으로 만들고 거기다 첨가제도 많이 넣은 이상한 술입니다. 소주도 그렇고요. 진짜 우리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조금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좀 이상한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술은 싸구려가 우리 술이잖아요. 비싼 술은 다 수입산이잖아요. 맥주, 양주, 포도주, 사케 이런 건 다 비싸고 우리 소주, 막걸리는 물값보다 쌀 정도로 싸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 술은 쌀까? 수입산이 비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금융도 얘기할 때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다는데 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월급이 많을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가 있는 가지고 있죠. 네? 모두가 있는 가지고 있죠. 하여튼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금융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소득이 거기서 종사자의 소득이 작아야 돼요. 한국 농업은 낙후되어 있어요. 제가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은 아주 소수, 축산업 같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득이 낮아요. 최저임금 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농업이 낙후된 건 맞는데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다는데 우리나라 금융 월급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까 신협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금고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가보셨어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들 이런
가보면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거기 월급을 얼마큼 받는지 아는가? 거기 이제 거기 그 전무이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협인 협동조합이니까 이사장이 계시고 그 내부를 총괄하는 그 이제 실질적인 운영자죠. 그 운영자들 월급이 급여가 다 틀려요. 신협마다 틀린데 얼마 정도 받을까? 대략. 그리고 전무이사면 연봉 한 1억은 되지 않을까요? 1억 훨씬 높습니다. 그 일부는 뭐 어떤 사명감 있으신 분은 내가 그냥 뭐 봉사로 하는 거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받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최고 받으시는 분은 보통 뭐 1억 한 2, 3천에 성과급. 그러면 실제 손에 연봉은 1억 5천, 잘 받으면 막 2억도 받고 그래요. 조그만 데가. 그리고 직원들도요. 보통 금융기관들 억대 웬만큼 받잖아요. 그게 한 70% 정도 받아요.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게 낙후된 거예요? 안 낙후된 겁니다. 전혀 낙후된 거와 거리가 멀어요. 아까 옆에 샜는데 우리술이 굉장히 금융은 이상하지만 우리술 산업도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거기도 정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 정부가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을 딱 줄이면 대부분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 능력에 비해서 많이 받으면 그걸 유지를 못 해갖고.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무상 지원도 결국은 사업성 있는 걸 평가해서 잘 돌아가는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금융을 통한 지원이 굉장히 좋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을 통한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들이 돈을 줄 때 사업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상환 이지도 보고. 그러니까 성공할 사람만 주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안 주는 거죠. 그래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한 거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얘가 성공할 가능성이 진짜 열심히 내 돈을 띄면 안 되니까. 회수를 해야 담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돈을 받는 사람도 어때요? 내가 이자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꽁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꽁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안 되는 일도 막 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투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결국 금융 지원이 훨씬 성공 가능성을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한 금융은 1970년대, 80년대 이루어진 수출지원금융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는 수출 입국이라고 했죠. 경제의 목적이 확실했죠. 수출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워낙 시장도 작고 가진 달러도 없고 그러니까 수출한테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뭐냐면 물론 보조금도 주는 게 있었지만은 수출 기업에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수출 지원금입니다. 금리를 싸게 해주는 거죠. 그 대신 다 돈은 회수한 거예요. 대출이니까 엄격하게 다 돈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돈 받아먹고 거기 해외로 도망간 사람도 많죠. 세상에는 다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걸 나쁘게 쓰는 사람은 다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세상이니까. 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도 재미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때 1970년대, 80년대 수출기업금융은 금융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금융이다. 이게 수출 지원을 아마 재정으로 이렇게 했다면 아마 저는 우리 이 당시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훨씬 금융으로 해서 성공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못한 얘기인데 1800년대 유럽의 전쟁 자금 조달도 이게 이제 금융을 통해서 조달하는 정부가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하나는 국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세라는 게 뭐예요? 결국 돈 뺏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세금은 그냥 뺏는 겁니다. 너 돈 내. 너 나라의 국민이니까 나라에 있으니까 세금 내. 세금이 뭐예요? 그냥 뺏는 거지. 안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이 가장 큰 게 두 개. 하나는 세금, 재산을 뺏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쌍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예요? 독립전쟁 날 때
대표권이 없으면 선거권이 없으면 세금 못 내겠다. 그러니까 돈하고 이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조세가. 근데 이제 예전에 전쟁하는 나라들이 그냥 조세, 말은 조세지만 그냥 뺏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 쳐주겠다. 그 대신 이제 전쟁 시니까 이자는 좀 싸게 해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채권을 발행해갖고 전쟁 자금을 조달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나라만 틀립니다.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채권을 한다는 건 금융이잖아요. 그건 금융, 이자도 쳐주고. 어디가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돈을 뺏긴 사람은, 세금을 낸 사람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 돈 뺏어갔으니까. 그리고 뭐 전쟁 이겨도 저 돈 세금을 냈는데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뺏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채권을 사준 사람은 정부가 이겨야 이걸 회수를 하지. 이 정부가 지면은 이거 휴지가 되잖아요.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개의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었는데 1800년대 하나는 네덜란드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역사에 남는 건 아닌데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의 속국이었죠. 그 당시에는 식민지라는 게 뭐 아프리카 간 게 아니고 왕가들이 계승하는 과정에서 뭐 결혼하면은 땅 갖고 가니까 이렇게 스페인 국왕 네덜란드가 했는데 이제 스페인은 국교 국가고 네덜란드는 종교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정신적인 자유가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망명객, 옛날에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그쪽으로 처음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 여기 가장 사고와 세상이 가장 자유로워요. 뭐 동성애 같은 것도 가장 먼저 마약도 막 허용하고 막 이런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니까 종교 뭐 그게 뭐예요? 뭐 아무거나 다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교 국교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하고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네덜란드는 오래전부터 금융이 발달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전비를 전부 채권을 통해서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하여튼 돈을 보고 스페인은 뭐 그냥 다 세금으로 걷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스페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죠.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가 여기 스페인을 이기고 여기 독립을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를 상당히 제패했던 해양 제국이 됐었죠. 일본도 네덜란드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유명한 전쟁인데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인데 프랑스는 뭐 당연히 정복지나 자국 내에서 세금으로 징수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은 다 채권을 발행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영국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자도 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보이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전쟁이 다 이겼다. 꼭 그게 뭐 전쟁을 이기는 게 그 전비 조달을 채권을 해서 이겼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큰 전쟁이 두 건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사실 전쟁도 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 당연히 기업은 더욱더 재정 지원보다는 금융을 통한 지원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분야는 금융 지원으로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 공적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장애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가족이 이렇게 좀 막 결손돼 있다거나 이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시장에서 경쟁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공적 부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건 재정으로 지원해라. 이건 시장하고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기업 분야, 기업은 이게 한 번 지원해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가능한 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래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약자들이 이제 상호부조와 협업,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금융이 있었는데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키우는 것이 협동조합이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은 2010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특별한 특별법이 있어야 돼. 신협은 신협법이 있어야 되고 뭐 생협이라고 있었죠, 생협. 뭐 소비자 그런 건 생협법 갖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특정한 분야의 협동조합은 법이 있어야 만들었는데 아예 그러지 말고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다 허용해 주자. 그래서 협동조합이 한때 열풍이 불었죠. 2010년 저기 생겨서 2011년, 12년 엄청 생기고 막 했는데 지금은 뭐 협동조합 관심 갖는 사람 없죠. 없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것도 금융이 제약 때문에 그렇다.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해서 협동조합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5명인가죠? 압니까? 예? 다 맞죠, 그죠? 5명 이상이 모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모든 업종은. 근데 못하는 게 있죠. 금융보험업을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가장 쉬운 게 금융보험업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야 우리 돈 모아서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 뭐 저기 돈도 빌려주고 이 가장 쉬워요. 다른 협동조합보다 가장 만들기도 쉽고 일하기도 쉽고 또 장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우리 돈 그래서 사채를 대신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금융감독원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겠죠.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신협이나 새마을금 같은 데 반대했고요. 특히 농협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당국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그냥 조그만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사납다 쉽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사고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안 됩니다. 이유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유죠.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좀 흔들거리며 사는 게 세상이잖아요. 10개 있으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학생이 생기면 다 아니듯이 뭐 장사하거나 사업만 망하는 사람 있고 협동조합도 생기면 망하는 거 있고 또 이렇게 뭐 금융협동조합이 생겼다. 하면 거기서도 분명히 돈 싸들고 해외로 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 세상 살인데 그걸 그냥 있는 거라고 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전체 대부분이 잘 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류가. 근데 그게 두려워서 그런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게 뭐죠? 몬드라곤. 이거 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몬드라곤이 스페인인데 이제 이 몬드라곤이라는 게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지역입니다. 바스크라고. 이 소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바스크 지역은 안 가봤습니다. 근데 바스크가 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 프랑스 사람을 제가 친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쪽에 이제 바스크에 근접한 지역, 보르도 지역인데 그 사람이랑 우연히 이제 가끔 얘기하면 바스크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저는 근데 바스크가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히 특별하대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얘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대요. 뿌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모른다. 그런 종족이 바스크라는 사람이 저기 그 스페인의 프랑스 국경 근처에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근데 거기가 약간 지금도 독립운동을 해요. 지금도 독립하겠다는 소독립파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탄압을 굉장히 받아서 못 살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잘 살아요. 프랑스 내에서도. 죄송합니다. 스페인 내에서도 잘 사는데 그 잘 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게 몬드라곤이라는 이런 아주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얘들이 협동조합을 1956년에 시작할 때 자기네들이 고민해본 협동조합을 키우려면 이걸 성공하려면 금융이 없으면 안 된다. 안 거 자기 약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조합원들이나 자기 산하에 있는 조합들이 다 약자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가진 게 없는. 그럼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자. 돈을 모아서 될성 싶은 조합원한테 주자. 그게 이제 뭐 그래서 노동인민금고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저기 스페인 4위, 5위 정도 되는 은행입니다. 은행 금융기관이 돼버린 거죠. 협동조합인데. 이게 성공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이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죠. 금융이 안 되니까. 금융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이 정치혁명, 산업혁명, 금융혁명 이게 제가 가끔 쓰는데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어디서 봤어요. 어느 누가 썼는 걸 잘 못 찾겠어요. 어디서 봤는지 보긴 분명 봤는지 뭐 그냥 꿈속에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정치혁명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시민들이 각성해서 혁명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뭐 러시아 혁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뭐 저기 튀니지 같은 데 자스민 혁명도 있고, 우리도 뭐 4.19 같은 것도 뭐 시민 혁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정치 혁명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치 혁명을 한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세계 역사에 좀 많고. 산업 혁명은 뭘까요? 산업 혁명은 과학 기술, 생산 기술의 힘으로 생산력을 확 높여 갖고 경제를 빨리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1800년도에 초에 영국에서 시작했고 쭉 유럽대로 넘어갔고, 한국도 우리가 60년대, 70년대가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돼요. 중국도 이제 1990년대, 2000년대가 산업혁명으로 봐야 돼요. 일본은 뭐 당연히 더 일찍 있었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도 많아요. 금융혁명은 뭐죠? 금융혁명은 약자가, 경제적 약자가 금융의 정권성이 확 늘어나는 걸 저는 금융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융혁명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금융혁명이 진정 금융혁명을 이루었다고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독일 같은 나라, 협동조합이나 지역금융, 공동체 금융이 많이 된 나라는 그래도 꽤 가까운 거죠, 금융혁명에. 근데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금융혁명이. 그 이유가 뭘까? 뭐 경제적 강자들이 싫어하겠다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정치혁명이나 산업혁명도 이런 혁명 때문에 피해보는, 손해를 보는 강자들, 기득권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됐는데 왜 안 될까? 이게 금융혁명이 간접적이고 시장을 통하기 때문일까? 뭐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상상만 해본 겁니다. 근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혁명도 우리나라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특히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고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달하지 않으면 실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이 잘 안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채업자에 가는 사람도 많고, 저 사채업자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는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에 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 어느 세상이나 다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제도권 금융이 잘 돌아가면 사채업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금융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이 약해지면 사회적 갈등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 약자가 이게 자본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이 거의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래도 벤처 금융이나 금융이 많이 발달돼 있어갖고 걔들은 경제적 약자가 강자될 수 있는 길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참 어렵다. 그럼 경제적 약자는 뭐 생존이 없으면 계속 자선이나 복지에 의존해서 복지 요구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또 뭐 폭력, 또 뭐 저기 제도적 장치로 남의 걸 뺏으려는 시도가 증가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융도 이렇게 길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금융 상품 뭐 주식 이런 게 아니라 경제의 큰 흐름, 경제의 움직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알아야 되고,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좀 우리 실제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 관기형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금융 개혁 방안은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금융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이것은 일반인뿐 아니라 대학 교수들도, 제가 만나본 대학 교수들도 많이 믿어요. 금융 음모론이 뭐 큰 게 뭐죠? 이게 이제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뒤에서 세계 금융을 조종해갖고 뭐 그냥 금융을 막 좌지우지하고 해서 다 우리가 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는 금융은 그냥 그런 나라의 밥이다. 그냥 완전히 그냥 또 거기에 쓰는 말이 양털깎기란 말을 해요. 양털처럼 털만 그냥 꼼짝 못하고 털 깎여갖고 그냥 벌거벗게 된다. 그 양털 깎은 양 보셨어요? 털 싹 깎고 그냥 진짜 가엾어요. 그렇게 된다. 그런 부정적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서는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관심과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폐 전쟁, 여러분 화폐 전쟁 책 보셨나요? 중국 사람이 쓴 건데 저기 엄청 팔렸죠, 우리나라에서. 거기 보면 그건 다행히 안 보셔도 다행이구나.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금융 무협 소설입니다. 무협 소설 아시죠?
판타지, 금융 판타지 소설인데 그걸 사실로 알아요. 거기 나오는 것들을. 거기는 뭐 저기 BIS라는 걸 통해 갖고 세계 금융을 뭐 유태인들이 유태계에서 재벌하고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중앙은 페드라고 합니다. FED, 페드라고 하는데 페드는 이게 저기 그 국가기관이 아니고 유태계 금융기관에서 조종되는 그냥 뭐 이렇게 그 마귀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책 쓴 사람은 페드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거나 BIS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 여기저기 떠다니는 그런 음모론에 관한 책들, 소설 같은 거 모아서 글을 쓴 겁니다. 그걸 그냥 우리나라 교수들도 보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벗어나라. 우리나라 금융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 아까 낙후돼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금융은행들이 경쟁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열심히 경쟁하는데 막 진짜 카드 들으라고 자기 은행 거래하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는 건 우리나라 그거 똑같아. 통신사, SK, LG, KT 셋이 무지하게 싸우죠. 근데 셋이 그 시장 점유율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한 1, 2%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 유지하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경쟁은 뭐예요? 신규 진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도 미국처럼 그냥 통신사 조건만 갖추면 통신사 해. 뭐 통신사가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안 열잖아요. 다 알뜰폰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 그냥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자회사 비슷하게 만들고 그냥 제4, 제5, 제6, 제10, 제100까지 왜 통신사를 왜 못 만듭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은행이 1993년 이후 새로 생긴 은행이 없습니다. 인터넷 은행, 전문은행 2개 생겼거든요. 은행도 아니에요, 그건요. 왜 인터넷 은행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고용 효과가 마이너스예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 개 전문은행이 고용하는 은행이 500명 정도 고용해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은행들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뭐 하나은행들은 한 몇천 명씩 줄여요. 지금 가뜩이나 은행원 수를 줄여가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하고 경쟁하려면 점포를 줄이죠. 지금 이 시내 뭐 큰 길가에서 은행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종로 젊었을 때 많이 다니던 길 종로 가면은 종로 양쪽 길에 은행이 한 100개는 있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종로 1가에서 2가까지 큰 길 있잖아요. 그 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이 이제 금융 사람이 낙후된 이유가 경쟁이 없는데 경쟁이 없는 신규 진입이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없는 데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없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경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독과점 상태, 과점 상태입니다. 과점 상태니까 낙후돼 있어도 수익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은행 서비스는 수입하기도 어려워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와서는 하는 건 다 다른 일만 해요. 일반 은행하고 비슷하게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을 많이 공부하는 거다.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책을 하시고 정치하고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둘째는 이제 좀 구체적인 건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이 소형 금융기관들을 신규 설립을 해야 된다. 우리는 신협도 거의 안 생겼고 새마을금고도 한두 개 생겼다 말까 했고 상호저축은행도 거의 안 생겼고 지방은행도 없어지고 이런 게 안 생겼어요. 이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행이 생기면 은행원이 늘잖아요. 아까 말한 그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데 그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런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원 수가 흔히 적은 나라예요. 독일은 은행원 수가 한 70만 정도 돼요. 70만 정도 되고 우리가 은행원 수가 한 20만. 그러니까 신협 새마을금고 합해서 은행원 순수 은행 뭐 국민은행 하나하나 이런 데는 10만 정도 될 겁니다. 은행원 수가 이런 데까지 조그만 데 증권사까지 합해도 한 2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독일은 인구가 한 우리보다 좀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7천만. 우리는 5천만이고. 그럼 우리가 독일 정도 은행 원수가 되려면 4, 50만 돼야 되거든요. 은행 원수가. 그럼 은행 원수가 한 20만 명만 늘어나도 그 좋은 일자리 20만 개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가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은행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은행을 하나라도 만들면 20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새로 생깁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 투입이 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은행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지금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것도 우리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부가 허용만 해주면. 그 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아마 기존 새마을금고가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존 신협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같은 일을 한다면 돈 벌기 어려우니까. 그럼 뭘 할까요? 관계형 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도 아주 소수, 아주 드물게는 관계형 대출을 하는 데씩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그냥 법니다. 뭐 큰 돈은 못 벌지만은. 그래서 이제 관계 등록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왜 은행들이 많아지면 안정될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위험 관리 때 소규모 대출이 소액 대출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처럼 은행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은행이 망할 수 있죠. 자, 근데 소규모 은행이 망해도 그건 뭐 문제될 게 있어요. 물론 조금 문제는 되죠. 시끄럽기도 하고 신문도 나오고 그러겠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상호저축은행들이 2007년, 8년에 많이 망했잖아요. 부산 상호저축은행 망하고 뭐 여기 지방 서울에 있는 것도 막 현대 스위스 상호저축은행 망하고 여러 경이 망했어요. 신문에 나오고 그때 조금 약간 일부가 이제 그 5천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들이 또는 후순위 채권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봤죠. 그거 외에는 뭐 우리 경제 흔들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 금융기관들 망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일부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근데 만약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휘청합니다. 그냥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아닙니다. 외국의 정책 당국은 은행들을 가장 작게 만들려고 해요. 작은 은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번잡스러워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번잡스러웠던 자기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일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국민 경제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은행이 많아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정책 당국은. 정책 당국은 그렇게 금융사를 끌고 갈래. 가능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enough small to manage. 즉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 정도로 작아야 된다. 그게 반대말이 too big to fail이잖아요.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들은 enough small to manage. 그러니까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로 스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금융을 보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 금융 정책 당국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했죠?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메가뱅크 만들어야 된다. 메가뱅크 뭐였죠? 덩치 큰 은행 만들어 갖고 해외로 나가자. 이게 나라 망하자는 겁니다. 그 은행이 어떻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은행도 언제든지 망해. 아까 첫 시간에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옛날에 대형은행인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1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다 망했어요. 꼭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지금 다 튼튼하고 좋지만 앞으로 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죽잖아요, 다. 은행도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건 워낙 이건 뭐 은행이 어떻게 영생불사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 소형 은행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은행이 망해도 은행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큰 은행이 적을수록 좋고 소형 은행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좀 번잡스럽고 감독 당국의 일은 많아져요. 다 관리해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국민의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감독 당국은 가능한 은행 수가 큰 은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근데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은행 산업의 경쟁력. 경쟁이 있어야 되고 경쟁은 진입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뭐 이 치킨 같은 거 세계적으로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치킨 스페인도 막 중국도 가서 막 장사 잘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잘할까요?
뭐 경쟁 때문에 그렇지 뭐 그게 우리가 치킨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막 싸우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 은행들은 해외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삼성생명 해외 나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별로 못하고 이제 뭐 은행 조그만 데가 동남아 나가서 뭐 조금 해요. 근데 뭐 아직 선진국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국내에서도 뭐 저기 장사하는 시장이 없는데 뭐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조그만 은행들이 막 생기면 조그만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이 국내 이 주택담보대출이니 신용카드업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막 조그만 은행들한테 뺏기게 됩니다. 뺏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큰 은행들은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 경제가 항상 좋을 수 없겠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언젠가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대형 은행들. 우리나라 지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런 지주들 국민, 신한 이런 건 지주회사 기준 500조 정도 돼요. 자산 규모가. 우리 예산이 1년에 300, 우리 70조인가요? 400조 됐죠, 이제 400조. 그거 더 커요. 그게 하나 망했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거의 다 국내 영업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 그런 은행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관리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분산.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변화를 다변화. 국내에서 다변화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오면 다변화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해외로 다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저기 동남아에서도 돈을 벌고 중국에서도 돈을 벌고 인도에서도 돈을 벌고 유럽에서도 돈을 벌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나빠져도 여기서 돈을 못 벌어도 손해를 봐도 손실이 나도 다른 데서 돈을 벌으니까 안 망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여기 그리스하고 스페인입니다. 2011년, 2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하고 스페인 막 엉망이 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는 뭐 그냥 막 IMF 구제금융도 받고. 근데 거기서 국제화된 은행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가장 큰 은행이 내셔널 뱅크 오브 그리스인데 이건 국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터키,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데서 저기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국 내 그리스 내 영업은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국제화 안 되는 은행들은 다 망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하면 정부가 공적자금 넣어서 구제해줘요. 왜냐하면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은행까지 망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럼 재정이 나쁜데 또 재정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도 이제 스페인 제1은행이 산탄데르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산탄데르 은행은 산탄데르가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나 강릉쯤 됩니다. 아주 조그만 그 해안 도시예요. 아주 외진. 거기에서 시작한 은행이 거기에 본점을 둔 은행이에요. 시작한 은행이 이제 아주 잘 돼갖고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죠. 마드리드 와서 스페인에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10위 안에까지 들어가는 은행이 됩니다. 국제화를 통해서 되죠. 저기 스페인 내에서는 장사해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스페인은 좀 그 남미 쪽 국가하고 관계, 남미 쪽으로 많이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뭐 브라질 이런 데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유럽에도 많이 나가요. 뭐 유럽에도 좀 약한데, 뭐 포르투갈도 당연히 나갔고, 그다음에 폴란드, 그다음에 나중에 독일, 뭐 영국도 나가요. 이렇게 세계에서 그래서 산탄데르 은행의 해외 점포가 가장 많은 은행입니다. 해외 점포가. 그리고 세계에 한참 좋을 때는 한 7, 8위 정도 되는 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 경제가 확 나빠지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스페인에서 국내 영업만 하는 은행들은 망합니다. 망하고 가는데 산탄데르 은행은 이제 자기도 어려워지죠. 어려우니까 해외를 조금씩 매각을 합니다. 뭐 장사가 잘 되는 데를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국내 손실을 메우고 해서 산탄데르 은행은 뭐 지금도 그냥 뭐 그럭저럭 꽤 괜찮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산탄데르 은행이 국제화를 안 했으면 어떨까요? 그냥 망하죠. 망하면 공출자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하려면 국제화를 해야 되고 국제화를 하려면 국내의 작은 쉬운 영업들은
조그만 은행들한테 줘야 되고 대형 은행들은 국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한국과 미국 유럽은행의 은행 설립 기준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은행 설립을 하려면 전국 그 기준 영업을 하려면 한 자본금이 1,000억 정도 있을게요. 법률 자본금이 1,000억입니다. 그 지방은행은 250억이에요.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 설비 이런 걸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한 게 그 소형은행들을 영업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전산 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소형은행용 전산 시스템이 없으니까 소형은행이 없어갖고 그런데 이제 미국 유럽 먼저 이야기할게요. 유럽은 한 50만 유로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75억 정도 합니다. 제가 75억 최소 자본금. 우리나라는 1,000억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때 말씀드릴 때 옛날에 말씀드린 유니버셜 뱅킹을 한다고 그랬죠. 즉 은행을 설립 허가를 받으면 증권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억을 갖고 있으면 증권업까지 겸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유럽 전체에서. 유럽은 EU라는 시스템을 갖춰서 EU는 단일 면허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럽의 어떤 국가가 좋아요. 뭐 독일이건 스페인이건 이태리건 뭐 프랑스건 한 나라에서 은행 허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유럽 모든 나라에서 다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지점도 낼 수 있고 뭐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다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영업하는데 75억 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00억이고. 미국은 옛날에 한 20억 정도 됐어요. 은행 설립자. 근데 그것도 없애버려서 의미가 없다. 그냥 알아서 해라. 네가 크게 하려면 몇백억 갖고 하고 작게 하려면 뭐 그냥 한 5억 갖고 하든가. 미국은 아예 여기 최저 법정 자본금을 없애버리고 그냥 네가 좋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은행 설립을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있을 때 독일 은행 감독원에 독일은 우리처럼 금융위 금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가면 그게 우리 금융위와 금감원 합친 조직이죠. 그 국제국장이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독일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농담 삼아 야 삼성이 말이야, 그 독일에서 은행을 하나 만들다면은 니들 입장이 뭐냐?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재미로. 뭐 삼성에서 은행 만든다는 생각, 제가 뭐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유럽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은행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한화가 그리스나 헝가리의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건 왜 있냐면 예전에 이제 대우가 그 야심 많은 은행인데 대우는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는 가보니까 금융을 하는 게 편해. 그냥 다 만들었어. 왜냐하면 대우가 은행 만드는 거기는 산업자본이 은행 만드는 제약이 없으니까. 그 대우가 망가지면서 그 은행을 한화도 사고 산업은행도 사고 그랬어요. 산업은행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옆으로 가고. 그 이제 제가 그 독일 감독에서 삼성이 은행을 만든다면 입장은 뭐냐? 국제국장 대답이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제 그날 또 밥을 먹은 사석이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웰컴이다. 너무 좋다.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독일에서 은행을 만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네가 진짜 삼성이 만들 의사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명함을 줬으니까 삼성 담당자한테 내 명함을 줘라. 그리고 뭐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나한테 적극 찾아와서 은행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은행 인허가 서류를 갖고 은행인가 하면 다 나라 서류가 많아요. 절차가 막 복잡하고. 왜냐 은행은 돈 들고 뛰면 안 되니까 은행 경영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요. 이 사람들이 범죄 경력이 있나, 진짜 돈을 잘 관리할 건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류를 많이 받는데 이 서류를 내가 다 들고 대신 해줘서 다른 은행 내는 것보다 하여튼 한 절반은 내가 빨리 은행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직접 와라. 응? 보내지 말고. 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게 뭐 약간 좀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건 거의 진심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은행을 하나 삼성이나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이 와서 독일에서 은행을 하나 만들면 독일 사람 몇십 명 고용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한국에서 사람이 올 거지만 그러니까 일자리 느는 건데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감독당국을 할 일은 은행 잘 만들어 놓고 얘들이
뭐 나쁜 짓 하나하나만 잘 보면 돼요. 그게 또 그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은행이 들어오는 걸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960년대에는 외국계 은행 들어오는 걸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때는 뭐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외교, 국방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고 외자도 안 들어올 때였고 또 하나는 이 안보도 취약할 때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은행을 연다는 거, 미국이 우리나라 상을 믿어주는 거다. 그래서 뭐 그때는 그냥 신문에 그런 말도 났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미국계 은행, 미국 은행 한국에 지점을 열으면 미국 일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는 효과도 있다. 뭐 이게 약간 뻥 비슷하게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런 때 의미로서 이제 그때는 유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요새는 외국계 은행 들어오는 것도 별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적인 은행이 한국 경제가 그때 좋았어요. 2005년, 6년 이때 7년 좋아갖고 막 들어오려고 했어요. 들어오려고 했는데 감독 당국들이 못 오게 했죠. 그래서 HSBC라고 그 소매금융 쪽에는 거의 세계 한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국계 은행인데 그거 이제 거기 2인자가 한국에 왔어요. 와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랑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와서 이제 그렇게 그냥 보통 인사하고 뭐 경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기 총재 옆에서 이제 앉아서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HSBC 한국이라는 나라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은행을 하나 만들겠다고 감독 당국에 몇 번 얘기를 했다. 자기네 은행에서 자기가 얘기한 게 자기는 직원을 통해서 했겠죠. 그 한국 지점이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으냐. 자기가 투자도 많이 할 거고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길 텐데 HSBC가 얼마나 좋은 은행인데. 그런데 왜 감독 당국이 허가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좀 총재께서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거 있는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하여튼 이게 은행을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도 그렇고 감독 당국도 그렇고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안 생기죠. 제대로 생기는 일자리를 안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행사는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렇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이 과제를 떠드는 게 한 10년 돼가요. 근데도 뭐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이 쉬운 게 왜 안 되는지 이거 법 하나도 안 바꿔도 돼요. 뭐 정치인들은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법이 안 바뀌어서 뭐 개혁을 못하고 일자리 못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법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감독 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마음만 바꾸면 돼요. 법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만 바꿔도 되는데 안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미래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자, 그리고 이제 셋째는 뭐냐? 협동조합 기본법을 왜 이렇게 절름발이 법을 만드느냐? 이 만들었으면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다 만들게 해야지. 금융보험업은 뭐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금융보험업도 호텔업하고 차이 날 게 없고 저기 그 제조업하고 차이 날 게 없어요. 그냥 여기도 협동조합 다 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뭐 생길 겁니다. 젊은이들이 금융협동조합 왜 안 만들겠습니까? 예? 보험협동조합도 우리끼리 보험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보험이라는 게 옛날 보험법이 있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한 뭐였죠? 보험회사에 처음 제대로 생긴 게 자기 마누라 자식 새끼 때문에 보험회사가 생긴 거예요. 스코티시 위도우스 펀드라는 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실 절박함 속에서 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젊은이들이 야 이거 뭐 돈도 안 주고 뭐 우리끼리 사업하는데 우리끼리 돈 모아보자.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돈 모아서 친구들 모아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그게 우리 개잖아. 옛날 하면 개인데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협동조합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규제 개혁입니다. 혁신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 좀 정책적인 얘기 좀 이렇게 금융 얘기는 좀 위험 쪽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자 끝내시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